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이 책입니다. 사실 경제 기사를 여러 개 읽는 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아예 경제 기사를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질 만한 걸 정리한 책이 있었고, 이거는 저희 경제 스터디 하는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경제 어떻게 움직이나.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가 성장한다. 무슨 뜻일까? 경제 상태는 뭘로 알아보나?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어떻게 다른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어떻게 다른가? 금융이 어떻게 실물경제를 좌우하나? 금융은 어떻게 경제를 쓰러뜨리나?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전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경제란 무엇인가? 사람이 살려면 여러 가지 욕망을 채워야 한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한다. 음식이나 옷처럼 욕망을 채워주는 물건을 재화라고 부른다. 재화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예를 들어 미용사가 하는 노동은 엄연히 재화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은 재화 중에서도 서비스 또는 용역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재화를 어떻게 구할까? 주로 돈을 벌어서 구한다. 대부분 재화가 시장에서 돈을 매개로 매매되기 때문이다. 돈으로 재화를 유통하는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재화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를 만들거나 구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돈벌이에 쓸 재화를 만들거나 구하려면 투자부터 해야 할 때가 많다. 기업가라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인력을 사들여 상품을 생산해내야 한다. 학생이라면 학비를 들여가며 실력을 양성해서 고용시장이 원하는 노동력을 갖춰야 한다. 사람들이 원료와 노동력을 사들이고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이 투자, 구매, 고용, 생산, 판매, 소비 활동이 벌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재화를 얻기 위해 벌이는 투자, 구매, 고용, 생산, 판매, 소비 활동을 묶어 한마디로 경제라 한다. 경제가 성장한다. 무슨 뜻일까? 나라 단위 경제를 국민 경제, 국가 경제라고도 부른다. 국민 경제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등 세 부문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를 국민 경제의 3대 주체라고 부른다. 가계, 기업, 정부는 저마다 재화를 생산하고 시장에서 만나 서로 재화를 교환한다.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 등 보수를 받아 생계를 꾸린다. 기업은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치르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대신 가계와 정부의 재화를 팔아 돈을 번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세금을 걷어 재정을 운영한다. 크게 볼 때 국민경제는 보기 그림처럼 재화 생산과 유통, 소비가 서로 꼬리를 물듯 이어지며 순환하고 그러는 사이 대개는 재화 수량이나 값어치가 점점 커진다. 경제 단위마다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흐르는 재화 수량이나
금액을 경제 규모라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은 경제 규모가 성장한다라고 말한다. 경제 규모의 성장은 경제 성장과 같은 뜻으로 통할 때가 많다. 경제가 성장하면 재화가 전보다 많이 생산, 유통, 소비되고 기업 수나 일자리도 늘어 사람들 생활이 풍족해진다. 다만 경제가 늘 성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흐르는 재화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경제 규모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세가 퇴보하는 경우다. 경제 성장세가 퇴보하면 재화가 전보다 적게 생산, 유통, 소비된다. 기업 수나 일자리도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기 쉽다. 아무래도 사람들 생활에 여유가 없어진다. 경제 상태는 뭘로 알아보나? 흔히 경제가 성장한다느니 퇴보한다느니 말한다. 그런데 경제를 그럼 그림 보듯 한눈에 볼 순 없다. 특히 국민 경제처럼 규모가 큰 경제는 언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사람들은 뭘 보고 경제가 좋아졌느니 나빠졌느니 얘기를 할까? 보통 사람들은 대개 자기 주변 사정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 자영업자라면 벌이가 시원찮을 때 요즘 경제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경제 상태를 이런 식으로 진단해서 안 될 것은 없다. 다만 내 주변과 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둘 사이 사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진단이 정확하다고 자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방식 말고 경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을까? 경제 전문가나 연구기관, 정부 경제정책 당국 등은 주로 경제 지표를 쓴다. 경제 지표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국제 수지, 실업률 같이 주요 경제 부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측정해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주로 정부 통계기관이나 경제연구소에서 통계 기법 등을 써서 만들어낸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가 경제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여긴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구사해 경제를 분석, 평가, 진단하기를 즐긴다. 경제를 논할 때 보통 사람과 전문가 사이의 차이는 경제지표 활용 여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사실 누구라도 경제지표를 볼 줄 알면 경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경제지표를 보면서 경제가 어떻다라고 말해버릇하면 경제 흐름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경제지표를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렵기도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 주요 경제지표 몇 개만 알아도 뉴스를 보고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뉴스 같은 데서 보는 경제지표가 혹 낯설다면 경제지표를 해설한 기사나 이 책 같은 참고서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경기, 물가, 금융, 증권, 외환, 국제수지와 무역 등 경제를 이루는 주요 측면에 걸쳐 이론과 실제를 설명하면서 관련 경제지표를 함께 소개했다. 경제지표를 해설하는 장을 따로 마련해서 경제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독자 스스로 경제지표를 써서 경제를 보는 능력이 나아졌다고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어떻게 다른가? 경제를 분야별로 나눌 때 흔히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얘기한다. 미시경제는 숲과 나무 중 주로 나무를 보는 듯 시야를 작게 잡아서 파악하는 경제다. 거시경제는 정반대다. 숲과 나무 중 주로 숲을 보듯 시야를 크게 잡아서 파악하는 경제를 말한다. 국민경제를 놓고 볼 때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벌이는 활동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것이 미시관점이다.
거시관점은 국민경제 전체가 움직이는 과정과 결과에 주목한다. 재화 가격 추이를 파악할 때도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시관점으로는 옷값, 음식값, 버스요금을 따로따로 계산한다. 거시관점으로는 여러 재화 가격을 합쳐서 평균 낸값, 곧 물가 개념으로 파악한다. 경제학도 시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분야를 나눈다.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개별 경제 주체가 벌이는 활동을 좁고 길게 분석한다. 거시경제학은 여러 경제 주체가 벌이는 활동이 합쳐져 큰 범위에서 진행되는 경제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다. 미시경제학은 주로 기업 매출액과 이익, 가계 소득, 저축 같은 이슈를 다룬다. 거시경제학은 경제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재정 이슈처럼 범위가 큰 문제를 주로 다룬다. 경제 지표도 같은 논리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기업 매출액이나 이익 증가율 같이 미시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미시경제 지표라 한다. 국민소득이나 물가 상승률, 국제수지, 실업률, 환율, 통화 증가율, 이자율처럼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거시경제 지표다. 거시지표는 나라 경제를 큰 시각으로 진단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만들 때도 주로 거시지표를 참고한다. 거시지표로 보아 국민경제 실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대응 정책을 써서 경제 기조에 변화를 주곤 한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어떻게 다른가? 경제는 돈을 매개로 움직인다.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면 돈 흐름을 주의해 봐야 한다. 돈 흐름을 기준으로 볼 때도 경제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실물과 돈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 다른 하나는 돈만 이동하는 분야다. 돈을 주고 책을 산다 하자. 돈 자체에는 독서 욕구를 직접 채워주는 실체가 없다. 책은 독서 욕구를 직접 만족시켜주므로 돈과는 달리 실체가 있는 실물이다. 이삿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도 마찬가지. 손에 잡히는 형태는 없지만 이사 욕구를 직접 채워주므로 실물에 속한다. 사람들이 책을 사거나 이삿짐을 옮기려고 돈을 낼 때는 실물이 돈과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실물과 실물이 아닌 재화, 비실물 재화, 곧 돈과 함께 움직이는 경제 분야를 실물 경제라 한다. 실물 경제와 달리 재화를 거래할 때 돈만 이동하는 경제 분야도 있다. 어디일까? 금융 비즈니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할 때면 은행과 예금자 사이에 돈만 오간다. 투자자가 그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 투자자와 증권사 사이에 돈만 오간다. 예금이나 증권 투자를 포함한 금융 비즈니스에서 돈이 움직이는 동기는 실물 재화를 손에 넣기보다 이자나 투자 수익 형태로 돈을 불리는 데 있다. 이처럼 돈만 흐르는 경제 분야는 돈과 실물이 함께 오가는 실물 경제와 구분해 금융 경제 또는 화폐 경제라고 부른다. 금융 경제란 간단히 말해 돈을 거래하는 경제다. 금융경제 분야에서는 늘 이자나 투자 수익 형태로 더 많은 돈을 회수하고자 돈을 투입하는 예금, 대출, 투자 활동이 성행한다. 이제 요약해보자. 경제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로 나눌 수 있다. 가령 100만 원으로 냉장고를 살까 주식을 살까 망설인다면 돈을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중 어디로 돌릴지 고민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간 개념 구분은 이론에서나 명확하지
현실에서는 분명치 않을 때가 많다. 자동차 제조사와 증권사를 놓고 보자. 얼핏 생각하면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실물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는 금융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은 좀 복잡하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데 투자 조언은 실물 재화, 서비스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증권사가 벌이는 경제활동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두루 걸쳐 있다. 실물경제는 금융경제와 구분할 때만 쓰는 개념이 아니다. 이론경제와 대비시켜 현실경제를 뜻하는 말로 쓸 때도 있다. 금융이 어떻게 실물경제에 좌우하나?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이는데 어느 한쪽이 우세할 때가 있다. 발전 수준이 낮은 경제에서는 대개 실물경제가 주축을 이루고 금융경제는 실물경제에 이끌려 움직인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자본 축적이 늘면서 금융경제도 실물경제 못지않게 활발해진다. 자본 축적이 더 진행되면 아예 금융경제가 실물경제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향까지 생긴다. 지금이 그렇다. 현대경제에선 금융경제가 매우 활발해서 실물경제를 좌우할 만큼 센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 흔한 예가 주식 투자 자금이 실물경제를 자극하는 경우다. 보통 실물경제가 침체했을 때는 기업 실적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금융경제 영역, 이를테면 주식시장도 함께 맥을 못 추게 마련이다. 그런데 되레 주식 투자가 늘어날 때도 있다. 시세가 쌀 때 주식을 사두려는 저가 매수 수요가 움직이면 그런 일이 생긴다. 주식시장에 저가 매수 수요가 생기면 일시라도 주가가 뛴다. 주가 상승이 한때에 그치는 것이라 해도 투자자가 가세하면 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덕분에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아지면 기업들이 주식을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지므로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시장에서 실물 상품과 돈이 전보다 활발하게 교환된다. 주식 투자가 실물 경제를 자극하는 셈이다. 우리 경제가 큰 경제 위기를 맞은 직후인 1998년 후반에도 주식 투자가 실물 경제를 자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가 매우 부진했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는데 뜻밖의 경기 회복을 낙관한 자금이 왕성하게 주식 투자에 나섰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흘러 넘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기업 활동이 급속히 활발해졌다. 금융은 어떻게 경제를 쓰러뜨리나?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전말. 금융경제가 제멋대로 움직이다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다. 2008년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그렇다. 21세기 들어 미국에서는 금융경제가 매우 활발했다. 증권과 부동산에 왕성한 투자가 이루어지며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자금을 풍부하게 공급한 덕에 실물 투자도 급속히 확대됐다. 하지만 확대 일로로 치닫던 투자는 수요를 넘겨 과잉됐고 급기야 2008년 조정을 맞았다. 가장 먼저 급등하던 부동산 값이 폭락했다. 이어 부동산 가치를 담보로 발행한 증권 값이 폭락했다. 증권에 투자한 펀드도 자산 시세가 폭락했다.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펀드 등에 투자한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제히 타격을 입었다. 리먼 브라더스 같은 당시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조차 투자 실패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자산 시세가 폭락하면서 금융위기, 곧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사태가 닥쳤다. 위기 여파로 소비와 투자 수요가 얼어붙었고 생산과 고용을 포함한 실물 경제까지 급격히 침체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달러 자산에 직간접 투자하는 유럽 금융회사와 투자자, 나아가 전 세계 금융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실물 경기까지 얼어붙은 탓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품 수입 수요가 급감했고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선진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도 해외발 불황을 맞이해야 했다. 금융위기가 수출되면서 글로벌 실물 경제를 쓰러뜨린 셈이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파산위기에 놓인 금융회사 등 기업에 급전을 빌려줬다. 정부도 중앙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파산위기에 놓인 기업을 사들이는 등 재정 지출을 늘렸다. 그 결과 정부의 막대한 빚과 재정 적자가 남았다. 유럽 각국도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느라 막대한 민간 부채를 떠안고 재정이 나빠졌다. 2011년에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가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렸다. 빚이 너무 많고 재정이 부족한 나라 경제를 정상 운영하려면 빚을 줄이고 재정을 메워야 한다. 그러자면 재정을 긴축해서 공공지출과 복지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럼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므로 경제 성장이 제한된다. 저성장은 악순환을 부른다. 재정 수요는 대개 인구나 복지 수요와 함께 늘어나게 마련인데 성장이 충분치 못하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빚 부담이 커질수록 성장은 지체되고 저성장은 다시 빚을 늘린다. 2008년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경제는 이처럼 저성장과 부채 증가가 꼬리를 무는 악순환에 빠져 10년 넘게 글로벌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엎친 데 덮친다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부채 증가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확산시켰다. 항공, 해운, 관광, 무역 등 글로벌 경제기 일시에 멎는 위기가 닥치자 선후진국 할 것 없이 재정과 금융을 풀어 대응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부채는 단숨에 격중했다. 2008년 말 120조 달러였던 것이 2020년 3분기에는 211조 달러로 배 가까이 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다. 글로벌 부채 비율은 2008년 202%에서 2019년 244%로 꾸준히 늘었는데 2020년 3분기에는 278%로 뛰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빚에 저눌려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세계 경제가 빚의 수령으로 한 발 더 빠져든 형국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주에 마저 더 소챕터 7개씩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